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이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점들이 새벽빛을 뚫고 쏟아져 내려옵니다. 수백 대의 자폭 드론대. 안 돼. 방어 시스템이 과부하됐어. 뚫린다. 병사들의 절규가 들립니다. 전 세계 해운의 목줄이라 불리는 호르무즈가 불바다가 되기 직전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유독 평온하게 항해를 이어가는 함선들이 있습니다. 바로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진 대한민국 호송선단입니다. 전 세계가 사색이 되어 후퇴할 때 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을 믿고, 오늘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기적 같은 실체를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사지에서 국격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과 선원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창에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꼭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장 큰 등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마크 곤잘레스입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31년간 전략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전 세계의 전쟁터를 지도 위에서 주물렀던 사람입니다. 어떤 나라의 무기가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저는 숫자와 데이터로 꿰고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할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숫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내 수자는 데이빗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방암이었습니다. 저는 그 해에도 출장이 3번이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주에도 보고서를 썼습니다. 감정이 개입할 자리는 없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데이빗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데이빗이 해군 입대 지원서를 들고 온 날 저는 단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안 된다. 저는 전쟁터를 지도 위에서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지도 위의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있고 부모가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1년간 그 숫자를 다뤄온 저는 제 아들만큼은 그 숫자가 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입대 통보서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통보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자 사이의 방식이었습니다. 수잔이 살아있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잔은 없었습니다. 데이빗은 지금 25입니다. 미 해군 소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된 함정 위에 있습니다. 제가 31년간 지도 위에서 전략을 짜던 바로 그 해협에서 제 아들은 지금 갑판 위에 서 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가 터진 첫날 밤 펜타곤 지하 긴급 회의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합참의장, 해군 작전사령관, 중부사령부 부사령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전략 분석관 4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발진 기지에서 수백 대가 동시에 이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SM-2 재고 현황 보고. 담당 장교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인근 함정 전체 SM-2 재고 총 340발입니다. 드론 추정 대수 800에서 1200. 교전 수칙상 드론 1대당 최소 2발 소모 기준으로 계산하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고가 바닥납니다. 첫 교전에서 합참의장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의 레이더가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적어도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과정에서 처리 과부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이지스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 100만 원짜리 드론대 앞에서 숨이 차고 있었습니다. 중부사령부 부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후퇴 기동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때 통신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인근 민간 선박 현황입니다. 일본 선단 18척, 영국 선박 7척, 독일 선박 4척. 그리고 장교가 잠깐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호송 선단 26척. 현재 이탈 움직임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관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웃었습니다.
작게 그러나 분명히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중부사령부 부사령관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저 레고 블록들이 거기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웃음이 번졌습니다. 합참의장은 웃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해군 작전사령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실전 경험 제로. 독자 기술 없음. 거기 있다가 피해자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웃었습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잘 포장하는 나라였습니다. 팜플렛이 화려하고 홍보 영상이 매끄러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실전은 포장지를 벗겨냅니다. 저는 그것을 30년의 데이터로 알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국 선단은 그들 선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작전에 집중합시다. 이지스 함정 후퇴 기동 승인합니다. 회의실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후퇴하는 미군 함정들 사이에서 태극기 선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만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만용이라고 부른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 일입니다. 1993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저는 당시 30대의 중견 분석관이었습니다. 상관의 지시로 한국 방산업체 부스를 시찰하러 갔던 날입니다. 당시 한국이 전시한 무기들은 솔직히 볼품이 없었습니다. 기술 설명 패널에는 영문 오타가 3군데나 있었습니다. 포탄 케이스의 마감 처리는 거칠었고 운용 매뉴얼은 번역기를 돌린 듯 어색한 영어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제가 다가가자 어색하게 웃으며 브로셔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숙소에 돌아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은 미국 1960년대 수준의 조잡한 모방 단계에 머물러 있음. 독자 원천 기술 부재. 단기 위험 요인 없음.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여전히 옳다고 믿었습니다. 나라가 바뀌는 데는 100년도 부족합니다. 그 사진 속 어색하게 웃던 엔지니어들의 후손이 지금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요? 저는 그것을 거품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드시 꺼질 거품. 한국이 자랑하는 천국 미사일,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화려한 팜플렛, 매끄러운 홍보 영상. 하지만 제 눈에 그것들은 여전히 예쁘게 색칠된 레고 장난감이었습니다. 중동의 거친 모래바람과 실전 드론 공격 한 번이면 단 5분도 못 버티고 멈춰 설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30년간 레고 장난감이라 불렀던 한국의 무기들이 제 아들과 같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데이빗의 함정 바로 옆 해역에 태극기를 단 한국 호송 선단 26척이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상황실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실시간 위성 좌표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좌표 중 하나에 미 해군 소위 데이빗 곤잘레스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확신했습니다. 만약 데이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무기가 한국산이라면 저는 차라리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실전 데이터 없는 레고 조각 같은 무기들이 제 아들을 지켜줄 확률은 0%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살아서 돌아와라. 그 한국 장난감들 믿지 마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꺼졌습니다. 이란이 전파 교란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강력한 전자기파를 쏘아 올려 해협 일대의 모든 통신 주파수를 한꺼번에 뭉개버리는 방식입니다. 레이더도 위성신호도 함정간, 교신도 전부 마비시키는 적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드는 현대전의 가장 잔인한 무기입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위성신호가 흔들렸습니다. 이지스함의 레이더 화면이 하얗게 죽어버렸습니다. 위성 좌표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데이빗의 좌표도 화면에서 지워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모니터를 쳤습니다. 이것이 전파 교란의 공포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무기도 아무리 두꺼운 갑판 철판도 전파가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현대전에서 눈을 잃은 함선은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이지스함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표적일 뿐입니다. 암흑이었습니다.
완전한 암흑. 그런데 상황실 기술 담당 하사가 소리쳤습니다. 대령님 저게 뭡니까?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꺼지지 않은 신호 하나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의 암흑 한복판에서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방어 전파의 파형이었습니다. 전파 교란 따위는 없다는 듯 독자적인 주파수 대역에서 홀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태극기 선단이었습니다. 제가 레고 장난감이라 불렀던 것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비웃었던 그것들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전자전 대응 방식이 지금 눈앞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데이빗의 함정 좌표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때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브로셔의 후손들이 제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펜타곤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화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수천 개의 붉은 점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자폭 드론 떼였습니다. 한 대에 고작 100만 원. 싸구려 날개. 하지만 이 벌떼들은 미국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비웃었습니다. 미 해군 함정들이 응사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 SM-2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드론 한 대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10대가 채웠습니다. 또 20대가 밀려왔습니다. 드론의 숫자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31년 분석관 인생에서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가 지배하는 전쟁. 저는 그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법칙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발에 수십억 원인 미사일을 100만 원짜리 드론에 쏘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정보 과부하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서구 기술 우월주의가 지금 이 순간 드론대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서 기이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 선단이 뱃머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일장기를 단 거대한 유조선들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일본 선박들은 이란이 요구한 통행료를 가장 먼저 결제한 선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전장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목숨보다 비싼 원칙은 없습니다. 일본은 영리했습니다. 제가 늘 존중해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저를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선단 소속 어느 선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전장을 등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 한국 배들 보이나?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뭘 기다리는 거야? 무전망을 타고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구경꾼의 비아냥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탈하는 일장기,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닻을 내리고 멈춰 선 태극기. 일본은 평화를 돈으로 샀습니다. 한국은 원칙을 위해 사지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여전히 한국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모한 것인지 대단한 것인지. 분석관 마크 곤잘레스의 머릿속에서 그 두 단어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따르릉. 위성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번호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데이빗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한 것은 데이빗이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31년간 전쟁터의 보고서를 읽어온 저는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공포는 더 크게 말하게 만듭니다. 더 빠르게 말하게 만듭니다. 데이빗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그것은 체념이었습니다. 아빠, 내 이름은 부르지 마요. 교신 보안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마 이게 마지막 교신일 것 같아요. 저는 31년 동안 이 상황실에서 수많은 교신을 들었습니다. 전사 통보, 부상 보고, 철수 명령, 숫자로 이루어진 전쟁의 언어들. 하지만 제 아들의 목소리가 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빗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근데 이상한 거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함정 안에 어떤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무언가 쇠가 긁히는 소리, 발소리, 명령을 전달하는 낮은 목소리들. 우리 옆에 한국 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배들 안 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도망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 있어요. 아빠가 레고 장난감이라고 했던 그 배들. 데이빗이 살짝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빠처럼 고집이 센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소리쳤습니다. 빌어서라도 살아남으라고, 어떻게든 버티라고. 31년 분석관의 언어가 아닌 그냥 아버지의 목소리로.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호르무즈의 열기는 모니터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 카메라가 잡아낸 한국 유조선 갑판의 온도계는 5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꺼진 선내는 가마솥이었습니다. 선원들이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늘도 없는 철판 위에 서서 타오르는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낡은 태극기가 뜨거운 바닷바람에 찢어질 듯 펄럭였습니다. 저는 줌 카메라로 그들의 얼굴을 당겼습니다. 공포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빛.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빛. 저는 그 표정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1993년 코엑스. 제가 비웃으며 지나쳤던 그 부스의 엔지니어들. 어색하게 웃으며 브로셔를 내밀던 그 사람들. 그들도 그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믿는 사람들의 눈빛. 저는 그때도 지금도 그 눈빛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이 대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산계에서 교란하던 패턴이 갑자기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가 분석했습니다. 목표 좌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데이빗의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드론들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수직 낙하.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호송함의 포신이 서서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초. 호르무즈의 하늘을 찢는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직. 펜타곤 상황실의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살아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화면 가득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의 밤하늘을 수백 개의 궤적이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것이 드론의 폭발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의 함정이 맞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발사였습니다. 태극기 선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요격 미사일의 궤적이었습니다. 한국산 천국-II.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레고 장난감 취급했던 그 쇳덩이가 지금 호르무즈의 하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관입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먼저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먼저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의 SM-2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약 26억 원입니다. 드론 한 대를 잡기 위해 반드시 두 발 이상을 소비해야 합니다. 하나가 빗나갈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드론 한 대 격추에 최소 50억 원. 그것이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현실이었습니다. 천국-II는 달랐습니다. 드론 한 대당 미사일 한 발. 단 한 발. 빗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란의 전파 교란을 뚫고 적어도 드론. 때를 추적하는 한국산 레이더가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이 놓친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였던 붉은 점들이 화면에서 순식간에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자 개발 비율 95%, 개발에 투입된 시간 25년, 실전 전파 교란 환경에서의 요격 성공률, 이날 기록 100%. 저는 책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 작은 나라의 무기가 이 모든 걸 막아내는가? 그때 상황실 통신 담당 하사가 소리쳤습니다. 대령님, 데이빗 중위 함정에서 긴급 의료 교신 들어옵니다. 저는 굳었습니다. 교신 내용은 짧았습니다. 드론 방어 과정에서 파편이 튀었습니다. 데이빗의 함정은 직격을 피했지만 인근 폭발의 충격으로 갑판 구조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데이빗은 그 아래 있었습니다. 복부 관통상. 함정 내 군의관이 응급 처치를 마쳤지만 출혈이 멎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미군 의료 함정까지는 6시간 거리. 데이빗에게 남은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미 해군 작전 담당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 이송은 불가능합니다. 이란 방공망이 아직 활성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령님,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아버지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호송 함선의 의무장교가 무전을 보내왔습니다. 데이빗의 상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함선의 의무장교가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년 전부터 전투 현장 원격 수술 시스템을 실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외과 전문의가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로봇팔을 조종, 1만 킬로미터 밖에서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미 3차례 해외 파병 현장에서 사용된 적 있었습니다. 문제는 통신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술을 위해서는 위성통신 성공률이 최소 80%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수술 중 신호가 끊기면 로봇팔이 멈춥니다. 복부가 열린 상태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신 상태는 60% 미만이었습니다. 이란의 전파 교란이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미 해군 사령관이 화상 화면으로 소리쳤습니다. 통신 성공률 60% 미만입니다. 수술 중 신호 두절되면 환자 즉사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건 자살 행위예요. 서울대병원 수술실이 화면에 연결되었습니다. 방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집도인은 특수 고글을 쓴 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교수였습니다. 흉부외과. 해외 파병지 원격 수술 누적 건수 국내 1위. 국경 없는 의사회 파견 경력 7년. 김 교수는 컨트롤러를 잡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한 채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60%는 충분한 확률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전쟁 폐허 위에서 0%의 확률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김 교수가 화면 너머 저를 봤습니다. 31년간 저는 전 세계의 군인들, 외교관들과 눈을 마주쳐 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처음 보는 종류였습니다. 공포가 완전히 제거된 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그 경계선 위에 두려움 없이 선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병사를 제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려낼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한국통신본부에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전국 민간 통신사들이 위성 채널 전면 개방 시작했습니다. 군 주파수와 통합 중. 대역폭 150% 상승.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민간 통신 기업들이 자사의 위성 채널을 전부 열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통신 기업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군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통신본부가 상황을 공유하자 기업들이 먼저 채널을 개방한 것이었습니다. 대역폭 200%, 240, 270. 1980년대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구군을 걸었을 때 전 세계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기름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가 반도체를.
그 비웃음을 견디며 40년을 쌓아올린 기술이 위성통신 칩이 되고 그 칩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안테나가 된 것입니다. 대역폭 300% 달성. 통신 성공률 91%.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서울 수술실의 로봇팔이 호르무즈 함선 안에 로봇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면 0.3초 후 데이빗의 복부 안에서 0.1mm의 절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성 신호가 성층권을 오르고 대기권을 내려오는 그 0.3초 사이에 수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했습니다. 미 해군 사령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까까지 자살 행위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도 지금은 모니터를 응시한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전문가들이 지금 한국 의사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17분. 주요 혈관 확인. 출혈 지점 포착했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수술 내내 같은 온도였습니다.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그에게 그냥 평범한 화요일인 것처럼. 34분. 지혈 완료. 저는 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49분. 주요 혈관 봉합 시작합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땀이 찼습니다. 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기가 싫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52분. 봉합 완료. 바이탈 안정세 확인 중. 한국 함선 의무장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혈압 정상 범위 진입. 맥박 안정.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상황실 여기저기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책상을 쳤습니다. 누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1년간 감정을 숫자로만 처리해온 전략 분석관들이 지금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무전이 울렸습니다. 아빠. 데이빗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마취가 아직 덜 풀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살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살렸어요. 아빠가 레고 장난감이라고 했던 거, 그게 나를 살렸어요. 데이빗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 뒤에 기침이 따라왔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꼭 인사해요. 김 교수님한테도. 이 배 만든 사람들한테도. 저는 그래라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펜타곤 상황실 바닥에 주저앉아 31년 경력의 전략 분석관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숭배하던 서구의 기술이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쓰레기통에 버려온 것들이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그날 밤 공격을 멈췄습니다. 단 한 발의 드론도 태극기 선단을 뚫지 못했습니다. 예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한 번도 완전히 막힌 적 없던 드론. 벌떼 전술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일장기 선단이 침묵했습니다. 아까까지 비아냥거리던 무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타전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미 함대를 구했다. 세계 최초. 전투 현장 위성 원격 수술 성공. 두 개의 헤드라인이 나란히 실렸습니다. 하늘과 몸 안을 동시에 지킨 나라. 총을 만드는 기술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나라. 저는 새벽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태극기 유조선 26척이 서서히 엔진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호송 함선들이 대형을 갖췄습니다. 그 안에 데이빗의 함정도 있었습니다. 한국 선단이 미 해군 함정을 감싸듯 품으며 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이 바다와 아무 연고 없는 나라. 도망가도 아무도 탓하지 않을 나라가 가장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늘을 막고 생명을 살리고 적이 물러난 뒤에는 앞장서서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대한민국. 화면 속 태극기가 호르무즈의 새벽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당신들은 레고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상황실 불빛이 꺼지고 당직 인원만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태극기 선단은 이미 해협을 빠져나갔습니다. 데이빗은 한국 함선 의무실에서 안정을 찾았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빈 문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체계 재평가 보고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대신 서랍을 열었습니다. 1993년 코엑스. 제가 숙소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왜인지 다시 주워 담았던 브로셔. 30년간 서랍 가장 안쪽에 넣어뒀던 것.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영문 오타가 3군데. 제가 30년 전에 비웃었던 바로 그 오타들이었습니다. 하단에 작은 글씨로 회사 연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립 연도 1973년. 사업 목적란에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외국 무기에 목숨을 맡기지 않도록.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197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채 안 된 해였습니다. 그 나라의 누군가가 폐허 위에서 회사를 세우며 그 문장을 사업 목적으로 적었습니다.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50년을 건너 오늘 밤 제 아들의 복부를 봉합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보고서는 내일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이 브로셔를 보고 있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울린 것은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데이빗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취가 풀리고 진통제가 들어간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몽롱했지만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자고 있었어요? 아니. 저 괜찮아요. 많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빗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함선의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빠. 응. 나 한국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싶어요. 직접.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 교수님한테도요. 그리고 입에 만든 사람들한테도요. 아빠,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브로셔를 내려다봤습니다. 1973년. 설립연도. 그리고 그 한 줄의 약속. 만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데이빗과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비행기표를 검색했습니다. 목적지 인천.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가는 한국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1993년 코엑스 방산 전시회 이후 30년 만이었습니다. 그때는 상관의 지시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들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소속 연락 장교였습니다. 마크 곤잘레스 대령의 방문 소식이 이미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먼저입니다. 데이빗은 서울 용산 미군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데이빗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데이빗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저는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가서 데이빗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잔이 떠난 이후 제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데이빗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아빠, 김 교수님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인사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외래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김 교수는 외래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흰 가운, 안경, 호르무즈의 밤에 특수 고글을 쓰고 컨트롤러를 잡았던 그 손이 지금은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알아봤습니다. 데이빗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아직 걸음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복부 수술의 흔적이 걸음걸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데이빗은 김 교수 앞에서 멈춰 서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였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단어에 데이빗이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잠시 데이빗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많이 걸으세요. 회복에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 교수는 차트를 옆에 끼고 다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데이빗은 여러 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호르무즈의 밤도 52분의 수술도 그에게는 그냥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구나. 대단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해야 하니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틀 뒤 저는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데이빗도 함께였습니다. 의사가 말렸지만 데이빗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거제도 조선소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최명장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백발, 손이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을 쇳덩이와 씨름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데이빗의 함정을 호송했던 유조선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배가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최명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튼튼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튼튼하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타는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튼튼하게 만들면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수십 년 동안 이 조선소를 지탱해온 것이었습니다. 최명장이 조선소 안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철판들이 용접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젊은 용접공들이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장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친구들은 자기가 만드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누굴 살릴지도 모르죠. 그냥 최선을 다해 만들 뿐이에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데이빗이 그 용접공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아무 말 없이. 서울로 돌아오는 길 데이빗이 차창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왜 입대했는지 알아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보고서 읽었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서랍에 넣어둔 거. 전쟁터 분석 보고서들이요. 저는 몰랐습니다. 숫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사상자 숫자, 함정 손실 숫자, 탄약 소모 숫자. 근데 그 숫자들이 전부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 옆에 있고 싶었어요. 지도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지도 위에서 전쟁을 봤는데 저는 지도 안에서 보고 싶었어요. 데이빗이 창밖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도 위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3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은 제가 31년 동안 수없이 드나들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날만큼 그 방이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취재진의 웅성거림이 천장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는 보고서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1993년부터 제가 써온 대한민국 방산 관련 분석 보고서들을 묶은 것이었습니다. 표지 안쪽 첫 장에는 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기술력 미국 1960년대 수준의 조잡한 모방. 독자 원천 기술 부재. 저는 그 보고서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종이 조각이 단상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을 인정하려 합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을 내고 장난감이라 불렀습니다. 30년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제 아들의 목숨으로 배웠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을 팔았습니다. 1973년 전쟁의 폐허 위에서 누군가가 적었던 그 한 줄의 약속.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외국 무기에 목숨을 맡기지 않도록. 그 약속이 50년을 건너 오늘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펜타곤의 회의실에서 우리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웃음에 대해 사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공격을 멈췄습니다. 단 한 발의 드론도 태극기 선단을 뚫지 못했습니다. 예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한 번도 완전히 막힌 적 없던 드론. 벌떼 전술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물러났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미군 함정들이 스스로 항해할 힘을 되찾는 동안 한국 호송 선단이 뱃머리를 앞으로 돌렸습니다. 한국 함장의 무전이 짧게 울렸습니다. 태극기가 앞장서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전 세계가 위성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군함이 한국의 호송 선단 뒤를 따라 해협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가 뜨거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펄럭였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일장기 선단이 침묵했습니다. 통행료를 내고 도망쳤던 그 배들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무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하나가 채널을 열었습니다. 한국 선단, 우리도 합류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함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대한민국은 비겁했던 그들마저 품었습니다. 장엄하게 말없이. 사건 이후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국방부 장관들의 전세기로 가득 찼습니다.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영국과 독일의 장성들까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미사일과 자주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호르무즈의 기적을 만든 시스템 전체를 원했습니다. 천국-II의 전자전 대응 기술, 전투 현장 위성 원격 수술 시스템, 민간과 군이 경계 없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방식,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를 원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긴급 추가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UAE는 도입 수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루마니아, 체코, 노르웨이가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제 상관 제임스 부장관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 자네가 30년 전에 쓴 보고서 기억하지? 기억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새 보고서 올려줘. 처음부터 다시.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워싱턴 D.C.의 제 서재에서 씁니다. 책상 위에 브로셔 하나가 펼쳐져 있습니다. 1993년 서울 코엑스. 누렇게 변한 종이. 세 군데의 영문 오타. 그리고 하단에 그 한 줄.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외국 무기에 목숨을 맡기지 않도록. 저는 30년 전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압니다. 제가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은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브로셔가 아니라는 것을, 이 종이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30년간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확인하기 싫어서. 이제는 압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기술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핥히고 간 폐허 위에서 다시는 그 무력함을 겪지 않겠다고 약속한 나라였습니다. 그 약속이 세대를 건너 기술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무기가 제 아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저는 분석관입니다. 숫자로 세상을 읽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하나만큼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숫자보다 오래, 숫자보다 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데이빗은 지금 회복 중입니다. 많이 걷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말대로 언젠가 데이빗이 완전히 나으면 저는 다시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거제도 조선소에도 가고 서울 대병원 복도에도 가고 코엑스에도 가볼 생각입니다. 30년 전 제가 비웃으며 지나쳤던 그 자리에 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가장 위험한 바다와 땅에서 국격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장병들과 기술자들에게 그리고 그들 뒤에서 묵묵히 약속을 지켜온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